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아침부터 강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접어드니까 결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그중엔 주니아타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곳의 1학년 담당 교사였던 26살의 여성 엘렌 그린버그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거친 눈보라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죠. 마침내 다 하교한 후에 엘렌 역시 평소보다 좀 일찍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기도 했죠. 엘렌은 필라델피아 북서쪽에 있는 마나영크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방 2개짜리 최신형 아파트에 남자친구 샘 골드버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친 샘은 MBC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은 만난 지 3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였고요. 7개월 뒤인 2011년 8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엘렌이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해보니 샘 역시 막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둘은 잠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오후 4시 45분. 저녁 식사를 앞두고 샘이 잠깐 몸 좀 풀고 오겠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내부에 보조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죠. 샘은 즉각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 커플은 밤에 잘 때나 이걸 걸어두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치였기 때문이었죠. 아니 금방 자신이 돌아온다는 걸 아는 여자친구가 왜 이걸 잠궈뒀을까? 이내 샘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즉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엘렌은 묵묵부답입니다. 슬슬 좀 짜증이 난 샘이 연달아 문자를 계속 보내요. 야, 나 슬슬 열받는다. 뭐라고 변명 좀 해봐. 이 중에는 욕설이 섞인 문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자 샘이 점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함부로 문을 열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답답해진 샘은 결국 직접 문을 부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렌이 주방 선반에 등을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는 날카로운 부엌칼이 박혀 있었는데요. 저녁 6시 40분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엘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로 인해 쇼크사로 판명되죠. 현장을 살펴본 경찰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엘렌이 자살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내부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요. 침입을 한 사람의 어떤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엘렌의 아파트는 6층입니다. 그야말로 여긴 밀실 그 자체였던 거죠.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인데요. 창문 주변이나 베란다에 누군가 오간 발자국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좀 이상했습니다. 주방을 보니까 물에 씻어둔 블루베리 그리고 썰다만 오렌지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과도 2개는 이미 설거지를 잘 해놓고 가지런히 놓아둔 상태였죠. 집안에서 사라지거나 훼손된 물건은 전혀 없었고요. 앞서 샘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쾅쾅 두드렸잖아요. 이 소리를 제외하곤 의문의 소리를 들은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 또는 방어를 했다라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모든 게 자살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도 평온한 이 현장. 생각해보세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26살 교사. 갑자기 집에서 자살을 결심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집에 오기 전에 기름은 왜 가득 채웠던 걸까요? 경찰은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칼, 가슴에 찔려있던 칼 DNA를 검사합니다.
여기서도 엘렌 거 외에 타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아요. 이쯤 되니까 사건이 자살로 종결되는가 싶었는데 그 찰나 예상치 못한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흉부에서 추가적으로 날카로운 것에 찔린 흔적 8개가 발견된 겁니다. 우선 이 가슴에 꽂힌 칼자국, 이 상처는 무려 10c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다른 상처들은 복부에 5cm 정도가 있었고요. 또 아주 특이하게 두피에 또 자상이 있었는데 6cm 정도 되는 자상이었죠. 그 외에 작게 0.2cm 정도 되는 얕은 상처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가슴에 칼이 꽂힌 그 상처 외에 다른 상처들이 엘렌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검의 판단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란 얘긴데요. 게다가 여러분, 정말 기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뒤에 무려 10개의 자상이 더 발견된 겁니다. 물론 이 목 뒤에 있는 자상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좀 자잘하게 찌른 듯한 목 뒤의 상처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과연 자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검을 통해 총 몸에서는 20군데의 상처가 밝혀집니다. 보통 자살 시도에서 스스로 몸 여러 군데를 찌르는 수법은 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구나 굳이 자신의 목 뒤를 찌른다? 이건 쉽게 들어본 적 없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결국 이 부검 결과로 인해서 엘렌이 사망한 지 3일 만인 1월 29일,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규명이 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한편 시신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크고 작은 멍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사망 당일에 생긴 게 아니었고 며칠이 지난, 그러니까 제각각 이 멍들이 다 다른 시점에 생긴 타박상이라고 판명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엘렌이 평소에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게 생긴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녀는 평소 그런 걸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멍이 생기냐는 거죠. 사건 조사 이후 가장 먼저 경찰에 소환된 건 남자친구 샘이었습니다. 현장 최초 발견자였고 또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었죠. 그가 집을 나가서 헬스장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는 CCTV와 또 이 전자키 출입 기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의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또 증거와도 일치했죠. 평소에 샘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친의 부모님과도 자주 교류했습니다. 그들 역시 샘을 이미 사위로 여기고 있는 아주 화목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란 뜻이죠. 그렇게 샘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고요. 이후 경찰은 주변을 탐색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데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3개월 후인 2011년 3월, 경찰이 사건의 최종 발표를 내놓는데 유가족들은 오열합니다. 긴 조사를 끝에 엘렌의 죽음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다시 한번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과거 엘렌의 행적을 뒤쫓아 보니까 경찰은 그녀가 상당히 불안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딸이 생전에 굉장히 쾌활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몇 달 전에 교사 일을 그만두겠다 말겠다 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겁니다.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아예 교직 그만두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부모는 반대했죠. 결국에 당장 일을 그만두지는 말고 정신과 상담을 좀 받자라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이후 엘렌은 3번 정도 상담 치료를 통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녀의 노트북에서 빠른 자살, 고통 없는 자살, 이 단어를 검색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엘렌이 충동적으로 칼로 몸을 찔러서 자해를 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신과 이 상담 기록에 따르면 엘렌이 불안 증세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자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엘렌과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사들,
스트레스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은 했지만 몇 개월 후에 예정된 이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인들 눈에 엘렌은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다는 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죠. 물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엘렌이 실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는 감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가족이 타살을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뒤에 난 10군데의 상처들. 과연 이걸 엘렌이 스스로 낸 상처, 자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건 그녀가 생전 검색을 했다던 빠르고 고통 없는 자살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죠. 혹시 범인이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엘렌의 뒤에서 목 뒤를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한 건 아닐까? 이게 더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정신을 잃자 모든 걸 자살로 위장했다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엘렌이 일부러 목 뒤를 스스로 찔러서 신경을 손상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신경 전문의의 의견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몸 전체의 고통을 무디게 할 수 있고 마침내 엘렌이 결정적으로 가슴을 깊게 찔러서 자살을 하게 했다는 시나리오. 글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양쪽 다 가능성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엘렌의 부모님은 이후에 유명 변호사와 법의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범인 찾기에 앞서서 소송을 통해서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아니 그래야 경찰이 수사를 해줄 테니까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투쟁, 그러니까 딸의 죽음은 타살이다 라는 걸 밝혀내는 투쟁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11년 동안이요. 실제로 많은 법의학자들이 엘렌이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겨우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스스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정말 많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경찰이 그때는 미처 밝혀내지 못한 유의미한 증거들마저 속속 등장하기도 했죠. 정말 복잡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찾아낸 게 뭐냐? 경찰이 애초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던 약혼자 샘의 흔적입니다. 샘이 집에 들어가서 엘렌을 발견할 때까지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사실 현장에는 그가 혼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부수고 들어갔다는 그의 주장과 다르게 정작 현관문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죠. 단지 이 걸쇠 나사고리 하나가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이 죽음이 자살이라고 여겨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잠금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트릭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 밖에서도 이거를 잠글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사건을 뒤집게 되는 거죠. 약혼자 샘에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분명 헬스장에 간다고 했는데 당일 그는 운동화가 아닌 팀버랜드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물론 CCTV 이 동선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것조차 살인을 위한 치밀한 계획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게다가요, 샘은 그날 911에 신고하기 직전 다른 두 군데에 먼저 전화한 게 밝혀집니다. 그 수신자는 부모님과 또 변호사였던 삼촌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 그는 이 두 사람과 통화를 해야 했을까요? 심지어 사건 다음날 샘은 변호사 삼촌과 함께 아파트에 돌아왔고요. 자신과 엘렌이 쓰던 노트북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엘렌의 노트북을 미처 수색하기도 전이었죠. 그렇다면 그 엘렌의 노트북에 남겨져 있던 검색 단어들이 과연 엘렌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상한 행적은 지난 11년간 재판을 통해 하나둘씩 드러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샘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장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검시관에 새로운 증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엘렌의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 중에 최소 2개의 자상은 그녀의 맥박이 멎은 후에 생긴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생긴 상처라는 얘기예요. 죽은 후에 상처가 생겼다? 그게 자살일까요? 자살에서 타살로, 그리고 다시 자살로 번복된 미국 필라델피아 초등교사 밀실 사망 사건. 올해로 사건 11주기를 맞았고 엘렌의 어머니 샌디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부디 완전히 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인천 112 상황실에 한 노인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5일째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신고자분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라면 다 큰 성인일까요? 네, 실종자는 41살 김 씨였습니다. 5일 전 저녁 7시쯤에 아들이 퇴근한 후에 동네 후배와 노래방에 다녀오겠다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그때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었죠. 우선 경찰은 최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버님, 아드님 그 핸드폰 번호 줘보시면 저희가 위치 추적해볼게요.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인천 신포동에서 마지막 기록이 확인됐죠. 그러자 순간 경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정확히 4일 전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같은 112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요. 수학이 넘어 누군가와 다투는 격한 언성이 들렸었는데 그때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경찰이죠? 제가 술 먹고 돈을 못 내는... 여기 싸가지가 없어.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요. 술값을 못 냈는데 여기가 신포동이에요. 상호요. 야, 여기 상호가 뭐... 하지마! 전화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아주 정신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끝내 그는 상호명을 답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가 긴급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담당 경찰은 그냥 술 먹고 단순 다툼이 생겼다고 판단을 했고 출동 지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전화는 신고자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하지만 이 전화는 바로 실종된 김 씨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역이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노래방 점주가 누구인가 라고 조회를 해봤더니 분위기는 한층 심각해집니다. 그는 바로 34살의 허민우.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그의 프로필은 화려했습니다. 그는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의 일원이었는데요. 이들은 인천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폭력을 휘둘러요. 허민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다른 조직과 충돌로 유혈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잠깐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고요. 다음 해부터는 보도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보도방이란 곳은 업소에다가 성매매 여성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곳입니다. 이 일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그러다 조용히 지내는 듯 했지만 꼴망파를 등에 업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2020년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감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또한 6개월 주기로 재분류가 이루어지고요.
허민우는 초기에는 주요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2020년 6월 일반으로 이제 하향이 되면서 감시의 눈에서는 벗어나게 된 상황이었죠. 자, 앞서 실종 신고가 된 김 씨가 행여라도 이들 조직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다면 게다가 지금 4일째 소식도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허민우를 찾아갔죠. 그는 경찰을 대면한 상황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김 씨가 손님으로 왔다. 근데 술값을 안 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렇게 신고하다가 전화를 이제 철회하고 노래방을 바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래요? CCTV 좀 봅시다 했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내젓습니다. 4월 21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지난 5일간 딱 그 구간만 CCTV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손을 쓴 거죠.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 주변이 유흥가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나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실종자 김 씨, 그는 4월 21일 저녁 7시 반쯤 후배와 함께 해당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밤 10시 반쯤에 후배가 혼자 그곳을 빠져나와요. 아무리 이후를 돌려봐도 김 씨가 나오는 모습은 없었죠. 즉 그는 노래방 안에서 완벽히 실종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 안에서 살인이 벌어졌고 이미 허민우가 시신 처리까지 끝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작 허민우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발뺌하고 있고요. 결국 경찰은 실종 22일 만에 5월 13일 수색영장 발부받아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학수사팀과 함께 정밀감식을 하는데 바로 여자 화장실에서 혈흔과 함께 미세한 인체 조직이 발견됐죠. 확인해보니 김 씨의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렇게 도저히 들러댈 수 없는 명확한 물증이 등장하면서 허민우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4월 21일, 이때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유흥 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영업행위 자체를 막고 있었던 건데요. 이걸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와 영업 정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허민우는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왔어요. 그리고 50일 전에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민우는 그냥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저녁 7시 반쯤 김 씨와 후배가 찾아옵니다. 허민우가 비밀스럽게 문을 열어주고 바로 셔터를 내려요. 이렇게 해서 아예 가게가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 미리 연락한 손님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만 이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김 씨와 후배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2명의 여성들과 신나게 술자리를 갖게 돼요. 밤 10시 반쯤 피곤했던 후배가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김 씨는 좀 아쉬웠는지 혼자 남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만취한 상태였죠. 이미 3시간이나 술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다 잠깐 잠에 들게 돼요. 얼마 후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2시. 영업 끝났습니다. 이때 허민우가 김 씨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원래 예약보다 1시간이나 초과가 되었다. 추가금 10만 원을 더 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당시 김 씨의 수중에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돈을 내기도 싫었죠. 그래서 야, 내가 성금 내지 않았냐? 내가 호구냐?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냐? 그리고 너 지금 이거 불법 영업 아니냐? 내가 그냥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 김에 김 씨가 112에 전화를 건 거고요. 앞서 경찰이 들어온 신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 씨가 이제 사장 허민우의 복부를 때리고 또 뺨을 쳤다고 해요. 이걸 가만히 참고 있을 허민우가 아니죠. 나름 조폭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김 씨는 키 172cm에 몸무게가 60kg 정도 나가는 왜소하고 마른 체격입니다. 반면 허민우는 115kg이나 나가는 건장한 체구였고요. 또 고등학교 때 공수도를 배워서 싸움에도 능숙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민우는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고 또 그 와중에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슈가 발생했잖아요. 또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자기가 또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맞아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약점이라도 잡았다는 듯 이 사장이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허민우의 뺨을 치게 된 거고요. 그러다 순간 계산대 앞에 있던 김 씨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허민우가 세게 얼굴을 가격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후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고 한 5m가량 밀려나게 되는데요. 화장실 입구에 몸이 부딪혀서 튕겨나갔을 정도입니다. 그 전까지 잘 참고 있던 허민우가 분노가 한 번 폭발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대로 김 씨의 머리를 마구 밟아요. 김 씨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씩씩거리던 허민우는 그대로 쓰러진 김 씨를 바닥에 방치했고요. 결국 13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확인해보니 김 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허민우는 사체를 어떻게 유기할지 방법을 검색해 둡니다. 가장 깔끔한 건 토막 내서 야산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마트에 가더니 14리터짜리 락스 한 통, 쓰레기 봉투 10장, 청테이프 2개를 삽니다. 집에서 식칼과 접이식 톱까지 챙겨왔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노래방에 죽어있는 김 씨를 시신 야산으로 옮겨서 토막 작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운 거예요. 운반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4일 아침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김 씨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옷을 다 벗기고 톱으로 머리와 몸통, 하체 3등분을 먼저 내게 됐죠. 그러면서도 신원 확인이 힘들도록 10손가락 끝을 모두 칼로 도려냅니다. 동시에 부패 냄새가 풍길 거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운반을 해야 될 덩어리들이, 토막 덩어리들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 26일 새벽에 2차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신의 양팔, 다리 다 절단했어요. 그렇게 총 머리, 몸통, 둔부, 양팔, 다리까지 총 7토막으로 나누게 되죠. 이후 가방 3개에 이것들을 다 나눠 담았고 차에 싣게 됩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해변과 가까운 한적한 인천 무의도,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니게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쯤 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신은 차에 있었습니다. 마침 29일 저녁 그는 인천 철마산 인근 외진 풀숲이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해요. 이후 허민우는 완전 범죄를 자처했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노래방 다 치워놨고 증거도 깨끗이 없앴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자친구와 데이트까지 즐겼죠. 요즘 과학수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무리 14리터짜리 락스로 박박 닦고 청소를 해도 여자 화장실에선 소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혈흔과 미세 조직 나왔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을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2021년 9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 잔인한 사체 훼손 과정을 지적했어요. 게다가 허민우는 재범 위험 평가를 받게 되는데 16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공감 능력,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서 위험 요소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이미 사실 법을 수없이 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 전적까지 참작이 되면서 허민우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 또 방역수칙 위반했어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죠.
여기에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는데요. 허민우는 항소했지만 2021년 12월 모든 게 기각되면서 최종형이 확정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존재합니다. 술값으로 시비가 붙었을 때 김 씨가 112에 신고를 했잖아요. 이때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출동을 하지 않았죠. 다소 안일한 태도가 시민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날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피해자 역시 정부 집합명령 어기고 불법 업소에 간 잘못이 있어요.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초에 신고가 노래방에서 들어왔다? 지금 노래방에 가면 안 되는 시기인데? 하고 이 자체가 불법인 걸 경찰이 알아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착한 시민이든 나쁜 시민이든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경찰의 의무이다 보니 결정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나마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 이후에 제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화통화로 긴급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바로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사건에 대한 여론은 크게 갈렸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먼저 자극을 한 게 아니냐, 죽을 상황을 왜 그렇게 만드냐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일부는 가해자인 허민우를 추켜 세웠는데요.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심기를 누가 거스리거나 화를 돋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바로 주먹을 들고 살인이 저지르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비난해야 할 건 김 씨가 아닌 가해자 허민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